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2022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어땠는지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내년 상반기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이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또 지난번에 문제풀이 했던 형식으로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차례대로 10개씩 문제풀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상반기 간호조무사 시험을 앞두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반드시 이 영상 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역시나 또 반복돼서 나왔었죠. 이번 시험에는 거의 합격률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초 간호학개요부터. 자,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직업윤리 준수한 행동으로 옳은 것은, 보통 우리가요 1번부터 100번 문제까지 항상 앞쪽에 직업윤리와 같은 병원 생활과 같은 그런 문제들,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정답은 친구와 공유한다, 의료진에게 보고한다, 동료 간호조무사에게 인계한다, 간호조무사 혼자만 알고 있는다. 정답은 당연히 4번이죠. 자, 그리고요, 이런 얘기들도 한번 했었어요. 제가 우리 법규 쪽에서 여러 가지 벌금이나 징역들이 나올 텐데, 그런 거 다는 못 외우더라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이 제3자니까 비밀 누설을 했을 경우에, 그때 뭐였죠? 3자 3천만 원, 3년의 징역, 이런 얘기들 한번 했었거든요. 1번은 워낙 쉬운 문제였습니다. 모두 맞히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태도로 옳은 것. 간호조무사의 편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이런 거 틀리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환자 가족에게 치료 결과, 이런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은요, 당연히 의사가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제가 이런 문제 고를 때요, 우리는 이제 막 신규 간호조무사로 입사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결과, 입원 생활 안내와 같은 건 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퇴원과 관련한 정보들도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치료 결과의 내용, 검사 결과, 혈액 검사의 내용, 이런 것들 물어보게 되면요, 그런 것들은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4번. 말기 환자의 선물은 감사 인사로 생각하고 받는다. 당연히 아니죠. 마음만 받는 거죠. 자,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한다. 당연히 아닙니다. 정답은 2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 3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우리 하반기 시험 대비하면서 찍었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에 나왔는데요. 자, 혈액이 섞인 객담이 담긴 흡인병을 세척하기 전에 찬물로 먼저 헹구는 이유. 이거 찬물로 먼저 헹군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였죠? 혈액 굳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정답은 당연히 1번인데요. 흡인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 기본 간호적인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가 흡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자, 일반적으로요, 성인의 흡인 압력은 100에서 120이 되게 되는데, 한 번 흡인할 때, 1회 흡인할 때요, 10초 이내로 총 몇 분 넘기지 않아요. 그쵸? 총 5분을 초과하진 않았습니다. 10초 이내로 총 5분 넘기지 않았죠? 그리고요, 흡인할 때 압력이 걸리면 카테터, 우리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부드럽게 돌리면서 들어가게 되죠? 부드럽게 돌리면서 흡인하고, 카테터가 가래가 찐득찐득하고 많으면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로 중간에 통과시켜 줄 수 있죠? 그쵸? 생리식염수, 노말셀라인 통과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 뭐가 있어요? 흡인 사이 중간중간에 환자한테 심호흡, 기침, 격려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흡인 행위 자체가요,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하게 되면 산소 공급 장애나 감염 위험이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적정하게 수행해 줄 수가 있고요. 흡인 전후에는 충분한 산소, O2 공급해서 우리 저산소증 같은 거 예방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고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2번에 보면 객담 검체 채취가 있어요. 자, 가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언제 채취하죠? 그쵸? 야간에 자는 동안에 객담균이 잘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쌓여있던 그 객담균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첫
검체로 받게 됩니다. 그럼 이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침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가래를 뱉어야 돼요. 그러면 가래가 잘 뱉어내지 못하는 경우에 또 입안 헹궈주기도 할 수 있죠. 입안 헹구기도 할 수 있었고, 객단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결핵과 관련해서 연결시켜서 기억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결핵 한장 정리가 있으니까 반드시 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4번. 병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한번 볼게요. 자,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부터 대피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화재실 환자. 화재실에 있는 환자를 먼저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내원객, 그리고 거동 가능한 환자를 먼저 빨리 대피시켜요. 거동 가능한 환자, 그 다음에 경증, 그리고 중증, 마지막에 직원이 대피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물건 찾기 위해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죠. 빨리 밖으로 대피하셔야 돼요. 자, 정답 3번. 환자에게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하게 한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마른 수건이다 라고 나왔으면 틀렸겠죠. 환자한테도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하게 하고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도 젖은 꺼즈나 젖은 수건, 젖은 옷가지 등으로 문틈을 밀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연기가 많이 나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로 인해 질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당연히 사용 안 하고, 그리고요 또 복도에 연기가 가득해요. 자세 높여요, 낮춰요? 자세는 낮춰야 되겠죠? 자세 낮추고 대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마주보고 서면 그 연기와 바람을 내가 다 막게 되잖아요. 화재로 인한 그 뜨거운 증기, 이런 것들을 막게 되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은 등질 거예요. 그 다음에 출입문의 손잡이가 뜨거우면 열지 않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잠깐만 우리 응급 쪽으로 가볼게요. 화재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도 있고 2단계, 3단계가 있을 텐데요. 특히 2단계. 제가 욕창 2단계도 이거 생겨요. 화상 2단계도 이거 생겨요. 동상도 그래요. 뭐 생긴다고 했죠? 그쵸, 수포, 물집 생긴다. 터뜨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화상으로 인해서 점점 더 심한 손상을 입게 되면 우리 몸의 피부도 탈 거 아니에요. 자, 3도 화상 같은 경우는 더 깊은 화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보통 액체 성분이 많죠. 그래서 깊은 화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거 수혈 가능하죠. 액체 성분 뭐예요? 혈액의 액체 성분. 그쵸, 혈장 수혈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 자, 화상으로 인해서 체표 면적의 피부 손상도 있고 증발도 막 되거든요. 그러면 체액을 뺏기는 거잖아요. 무슨 쇼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제가 대량출혈이나 화상이나 탈수나 이런 것들, 체액량의 손실과 관련된 저혈량성 쇼크다. 그 다음 같은 말, 혈액성 쇼크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당연히 쇼크일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트렌델렌버그 체위, 하지를 올린다 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관련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혈압 쇼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 있죠. 대표적으로 혈압 감소, 체온 감소, 그거 보상하려고 맥박 증가, 호흡 증가, 이런 것들 기억 반드시 하셔야 되죠. 자, 5번 한번 볼게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두 뼈 사이의 각도를 줄여주는 움직임. 굉장히 쉽게 나왔죠. 관절의 각이 감소한다. 정답은 굴곡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팔꿈치와 관련된 관절 운동은 총 4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굴곡이 있고 신전이 있고 얘네들은 없어요. 또 뭐가 있냐면 회내와 회외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나왔던 팔꿈치 운동만 먼저 보고 갈게요. 자, 굴곡은 두 뼈 사이의 각도를 줄이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팔꿈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펼쳐 있다가 얘를 굽히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거, 굴고, 그러면 다시 돌아간 거, 펴주는 건 뭐예요? 신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팔꿈치, 회내와 회외도 있어요. 회내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게임들 요즘 어린 친구들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편 나눠서 하는 게임들이 있었어요. 편 먹고 알 먹고 같은 거. 지역마다 그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손금이 있는데 손바닥이에요. 손바닥을 펼친 상태에서 얘를 뒤집어요. 그러면 손등이 보이는 거.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손등을 보이게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안쪽으로 돌았거든요. 회내라고 해요. 이거 반대. 손등 보이고 있다가 다시 손바닥 보인 거 바깥으로 돌았죠? 이건 뭐예요? 회외라고 해요. 그래서 팔꿈치 관절 운동은 굴곡, 신전, 회내, 회외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본 간호에는 이거 말고도요. 손목의 관절 운동도 있고 어깨의 관절 운동, 무릎, 발목의 관절 운동 등등이 있거든요. 이번에 하반기에 나왔던 먼저 팔꿈치만 먼저 보고 가실게요. 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도 쉽게 다 맞추셨을 거예요. 항인효 호르몬을 생산하고 인체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신경계 구조는 정답은 5번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일단 시상하부가 우리 자율신경계 활동에 관여하죠. 뭐 체온, 식욕, 갈증, 수분 같은 거 조절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호르몬과 관련해서요. 시상하부의 통제하에 뇌하수체라고 하는 놈에서 특수 호르몬들을 분출을 하죠. 얘가 통제를 해요. 뇌하수체 그래서 전엽도 있었고 후엽도 있었고 특히 항인효 호르몬은 후엽에서 분비되는 놈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나머지 몇 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상하부랑 시상을 같이 묶어서 뭐라고 해요? 그쵸. 간뇌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 연수와 중뇌가 있죠. 연수랑 중뇌를 묶어서 얘네 또 뭐라 하죠? 그쵸. 얘네를 뇌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얘네에서 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연수는 특히 중요합니다. 뭐였어요? 그쵸. 우리 몸에서 생명유지에 가장 중요한 심장운동이나 혈관운동, 특히 호흡중추. 제가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호흡중추, 뭐 삼킴, 구토반사 이런 것들이 다 연수에서 관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손해까지만 볼게요. 손해요. 손해는 우리가요, 대뇌랑 척수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우리 머리의 후두부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 특히 뭐랑 관련 있죠? 그쵸, 평형. 우리 몸에서 평형, 균형 잡는 거와 관련이 있는데, 손해에 문제가 생기면 평형 장애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해도 그렇고, 제가 같이 평형 장애 일으킬 수 있는 거, 뭐라고 했죠? 그쵸, 귀에도 문제 생기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청신경 장애 일으킬 수 있어요. 청신경은 몇 번 내신경이에요. 그쵸? 제8 내신경인데 제가 청신경에 문제 일으킬 수 있다. 난청 유발할 수 있다. 귀에 문제 생길 수 있다. 라고 해서 특히 결핵약이랑 같이 얘기했었거든요. 그거 뭐였죠? 그쵸? 스트랩토바이신 SM이라고 하는 놈. 얘는 항생제기도 하지만 1차 결핵약으로도 쓸 수 있었던 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일단 여기에서 또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쉬워요. 항인효 호르몬은 뭐 하는 놈이에요? 그쵸. 수분을 재흡수하는 놈이에요. 수분을 재흡수하는 놈인데 제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자고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몸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탈수가 의심돼요. 몸에 지금 수분기가 하나도 없어요. 수분기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소변 어때요? 적게 보죠? 소변 색깔 봤더니 어떨까요? 진하죠? 소변색 진해졌어요. 요 비중이 올라갔다. 자, 이때 항인효 호르몬 수치 어떻게 됐을까요? 자, 내 몸에 지금 수분기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수분을 다시 재흡수시켜라 라고 작동을 하거든요. 항인효 호르몬의 수치는 당연히 이때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발열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물은 이거요. 진짜 맞추셨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번에 대비하는 문제에서 22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보기에 5번에 보기 5번에 똑같이 아세트아미노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비 그때 영상을 찍으면서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진통소염제로 쓴다라고 해서 해열진통제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5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었고요. 자, 일단 나머지도 중요한 것들을 볼게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헷갈리셨다고 하면 4번과 5번을 헷갈리셨겠죠. 1, 2, 3번은 아예 해당이 안 되잖아요. 자, 디곡신은 무슨 약물이에요? 심근에 직접 작용을 하죠. 강심제로 써요. 심장을 강하게 뛰게 해주는 거거든요.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심장을 강하게 뛰게 하는 놈이다 보니까 심박출량, 심장에서 나가는 건 증가시키죠. 근데 한 번 짤 때 제대로 짜주니까 심박동수는 느려진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맥박이 느려진다. 뭐 유발해요? 섬액 유발한다고 했죠. 그래서 디곡신 쓸 때 대상자한테 주의할 거 뭐예요? 맥박수 체크한다. 이런 내용 기억하셔야 되죠. 호흡수 체크한다고 했던 건 뭐예요? 그죠? 모르핀 대표적으로. 인슐린은 뭐예요? 인슐린. 당뇨병 치료제라고도 하고 혈당 강화제라고도 하죠. 혈당 낮춰주는 놈이에요. 자, 인슐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도 분비하죠. 어디에서 분비해요? 그쵸. 상반기에 나왔던 외분비선, 내분비선 모두 해당되는 것들 뭐였죠? 그쵸. 췌장.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긴 하잖아요. 그쵸. 혈당 낮춰주는 놈. 췌장에서 인슐린이랑 반대작용하는 놈 뭐예요? 혈당 높여주는 놈은. 그쵸. 글루카곤이었어요. 자, 인슐린.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췌장이라는 곳에서 분비하기도 하는데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비효율적으로 분비되거나 분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주사로도 맞을 수가 있죠. 인슐린 주사제로 쓸 수 있어요. 인슐린 기본관으로 잠깐 가볼게요. 가장 흔하게 쓰는 주사 부위 어디죠? 그쵸? 복부. 무슨 주사로 써요? 피하 주사. 피하 주사의 의학 용어는 그쵸? 서브큐, SC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인슐린 같은 주사 돌려가며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한 곳에서만 맞게 되면 피부에 한 곳에다만 맞게 되면 조직이 딱딱해지죠. 조직의 침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사 부위를 돌려가면서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슐린 주사 어디다 보관할까요? 그쵸. 냉장 보관하죠. 냉장 보관, 약물 보관함, 냉장 보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같이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약 헤파린도 있었고 혈청도 있었고 예방주사액도 있었고 이런 것들 제가 상반기 대비하면서도 그렇고 작년 그 대비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같이 가지치기로 막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보건간호 쪽으로 가서요. 인슐린 자가주사 교육 맞는 거 대상자한테 교육시킨다 하면은 그때 시범, 관찰법,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도구, 모형 이런 것들도 있었죠. 자, 헤파린은 뭐죠? 헤파린은요, 우리가 항응고제라고도 하잖아요. 헤파린 같은 거 쓸 때 주의사항이 뭘까요? 그쵸. 응고하지 말라고 하는 항응고제다 보니까 사용할 때 주의할 것들은 그쵸. 출혈 경향 높아지는 거 주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헤파린과 같은 비슷한 약물들 뭐 있어요? 그쵸. 아스피린도 있고 그 다음에요. 와파린, 쿠마린 이런 놈들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하셔야 되겠죠. 대신 또 아스피린은 해열진통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놈은요. 기관지 확장제예요. 기관지 확장제, 에페드린. 같이 기관지 확장제로 쓸 수 있는 놈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미노필린도 있고 에피네프린도 있고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벤톨린, 살부타몰이라고도 하죠. 이런 놈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특히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얘기한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응급약물로도 쓸 수 있어요. 얘 기관지 확장제면서 혈관 수축제여서 어디에 쓸 수 있다고 했죠, 제가? 그쵸, 쇼크 응급약물에 쓸 수 있다라는 얘기들 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놈들 다 중요한 약들이잖아요. 특히 디곡신, 인슐린, 헤파린 이런 놈들은 워낙 기존의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아세트아미노펜 해열 진통 효과가 있잖아요. 타이레놀 얘기하는 거예요. (8번) 한번 볼게요. 항문이나 질, 요도 등에 삽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형의 외용제. 항문 때문에 거의 뭐 정답 다 맞출 수 있죠. 정답은 좌약. 좌약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약들이 보통 젤라틴 형태들로 되어 있죠. 젤라틴 형태. 그 다음에 체온에 의해서 녹게 만들어졌어요. 체온에 의해 녹게 만들어졌고 실온에 보관하기도 하지만 냉장 보관하기도 하죠. 냉장고에 보관해뒀으면 사용하기 전에 실온에 두어서 녹인 후에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자, 나머지 것들도 보도록 할게요. 연고. 이거 뭐죠? 그죠? 피부에 도포할 수 있는 거. 피부에 도포할 수 있다. 자, 우리 기본 간호에 안연고 나와요. 대3자한테 안연고 넣어줄 거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쵸? 중요하죠. 일단 어디 노출해요? 밑에 하안검, 아랫눈꺼풀 노출시키고 짜줘야 되죠. 어디에서 어디로 짜주죠? 내각에서 외곽으로 짜주죠. 이런 짜는 방향, 짜주는 방향들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럽은 뭐예요? 액체 성분이에요. 고형 아니고 액체 성분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불쾌한 그 양 맛을 감추려고 당이나 감미제 함유한 거를 시럽제제라고 하죠. 정제, 일정한 정형화된 모양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루약 같은 거 일정한 모양으로 납작하고 둥글게 압축한 거. 일반적으로 약국에 파는 것들이나 편의점에 파는 것들 있잖아요. 타이레놀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것들, 압축시킨 것들. 캡슐은 말 그대로 캡슐제로 싼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트롬빈 형성에 관여하여 결핍 시 혈액응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비타민, 응고와 관련된 비타민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대비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많이 풀면서 제가 비타민과 관련된 것도 한 번에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일단은요. 프로트롬빈은 우리가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효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간에서 비타민 K의 작용으로 우리 프로트롬빈을 생성을 해요. 프로트롬빈을 생성을 하는데 이놈이 혈소판이나 칼슘 이온의 작용으로 인해서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바꾸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이 트롬빈 같은 경우는 같은 또 응고와 관련되는 피브린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피브린을 만들어서 혈액응고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비타민 K든 뭐 혈소판이든 칼슘이든 이런 여러 가지 놈들이 다 혈액응고와 관련된 인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제 1번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이런 응고와 관련된 놈들이 당연히 결핍이 되니까 어떤 경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쵸. 출혈 경향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인자들이 부족하게 됐을 때 출혈 경향 높아져요. 자, 그리고 또 제가 항응고제 사용하면 출혈 경향 높아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놈들 아까 뭐 있어요? 아스피린, 와파린, 헤파린, 쿠마린 이런 놈들 얘기했었고 응고인자, 뭐 비타민 K, 혈소판, 뭐 칼슘 이런 놈들 부족하게 되면 출혈 경향 높아진다. 자, 잠깐 성인간호로도 가볼게요. 성인간호에서 응고인자가 부족한 열성 유전병 있었어요. 그거 뭐예요? 그쵸, 혈우병 같은 경우도 출혈 경향이 높아지겠죠. 잠깐 응급으로 갈게요. 응급에서 우리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쥐가 먹어야 될 걸 사람이 나쁜 의도로 자살 목적으로 먹었어요. 그러면 나쁜 의도로 먹었어요. 쥐약에 중독됐다. 이때도 출혈 경향이 높아지거든요. 신장에서 출혈이 있기도 하고 혈뇨가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응급처치 어떻게 했죠? 그렇죠. 비타민 K 주사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응급과 관련한 내용, 해부와 관련한 내용, 양리와 관련한 내용들 같이 묶어서 기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몇 개 볼게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세포 노화, 뭐 말초순환 기능장애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고 D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죠. 그쵸?
비타민 D는 밖에 햇빛, 일광욕 통해서 또 피부에 합성이 잘 된다. 비타민 D 합성 잘 돼요. 부족하면 구루병 걸린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비종류들은 워낙 많았는데요. 자, 특히 제가 비종류 중에서 B12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문제. B12 부족하면 뭐 올 수 있어요? 그쵸? 악성빈혈. B12의 다른 이름 뭐라고 했죠? 제가 12놈이 와서 코만 때린다. 코 발라봐 피났어. 코발라민. 이런 거 어디에 내적 인자라고 했어요? 그쵸? 위에 내적 인자다. 그러다 보니까 위절제술환 대상자한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이라고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요. 자, B6 꼭 기억하셔야 돼요. B6의 이름 뭐예요? 피리독신. 얘는 결핵약 중에서 이소니아지드랑 같이 드세요. 라고도 얘기했었잖아요. 이소니아지드가 말초신경염 부작용 일으킬 수 있어서 B6인 피리독신이랑 같이 먹는다 라는 얘기들도 했었고, 자, B9 구엽지로 외우자 했죠. 구엽지, 엽산 부족하면 태아 신경계에 악영향 일으킨다 라는 얘기들도 했어요. 이거 말고도 B1 각기병 일으킬 수도 있고 B3 니아신, 펠라그라 3대 증상이라는 것도 얘기했었습니다. 여러 개 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나머지 내용도 물론 기초 영양 한 장짜리로도 얘기 많이 했었어요. 자, 비타민 A 부족하면 야맹증 올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지용성, 수용성도 있잖아요. 제가 B나 C 종류들은 거의 수용성, 물에 녹는 성분들이 많다. 그쵸? 자, 그 나머지 이놈들 뭐예요? 그죠? 지용성, 체내에 과량으로 축적되면 독성이 일으킬 수도 있죠. 이런 것들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 물론 C도 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스코르빈산 부족하면 괴혈병. 자, 10번. 연식이 처방된 환자에게 제공 가능한 음식은 말 그대로 부드러운 식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답은 2번 고를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식사 돕기와 관련된 간호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식사 중간중간 환자한테 말 걸지 않죠. 말하다가 사례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연하곤란.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연하곤란 환자한테는 묽은 액체의 음식 이 아니라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이 좋다라고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요, 삼킨 음식물이 식사할 때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뒤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다. 턱을 당긴 채 90도로 똑바로 앉는 자세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금식에서 일반식으로 넘어가는 이제 과정들이 있잖아요. 금식에서 일반식으로 넘어갈 때 이 과정들에 있는 식사를 넘어가는 식사다라고 해서 뭐라 했죠? 그쵸? 이양식이라고도 했었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